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된다고요? 김태성이에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손이 멈췄어요. 찻잔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표정이 아주 잠깐 흔들렸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찻잔이 기울었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예비 며느리의 손등으로 쏟아졌어요. 식당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실수였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그 말만 했어요. 사과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예비 시어머니는 혼자 서재에 들어가 금고를 열고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여러 직원들이 함께 찍힌 사진이었어요. 그 가운데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하나가 보였습니다. 김태성이었어요. 예비 시어머니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왜 하필 김태성이 딸이냐고. 정숙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이름, 김태성. 도대체 20년 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계신 자리마다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뒤에도 수진의 손등에서 열기가 가시질 않았어요. 수진은 식당 주차장의 차가운 바깥 공기 속에 서서 핸드백 끈을 두 손으로 꼭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손등을 타고 흘러내리던 감각이 자꾸 되살아났어요. 놀라서 손을 당기던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지던 순간, 정숙이 사과 대신 한 발 물러서던 순간들이 하나씩 되감겼습니다. 준호가 뒤따라 나왔어요. 수진아. 수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호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동시에 무언가 수습하려는 표정도 섞여 있었죠. 엄마가 원래 좀 심해.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수진은 잠시 준호를 바라봤어요. 방금 저한테 커피를 부으셨어요. 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야. 수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커피보다 더 뜨거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준호의 그 한마디가 가슴 어딘가에 정확하게 닿았죠. 수진은 핸드백 끈에서 손을 놓고 천천히 주차장 가장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쏟아진 커피의 열기보다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사람의 미지근한 변명이 더 쓰라리게 남는 법인가 봅니다. 차 한 대가 지나갔어요. 차 불빛이 잠깐 수진 얼굴 위를 지나쳤습니다. 준호는 멀리서 수진을 바라보다가 한 걸음 가까이 왔어요. 수진아, 내 말은 그게 아니라. 괜찮아요. 수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더 이상한 소리처럼 들렸죠. 그날 밤 수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영희는 주방에 있었어요. 무언가를 씻는 척했지만 물소리가 너무 오래 이어졌습니다. 수진은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어요. 손등에 생긴 붉은 자국을 손으로 살짝 가려봤다가 다시 폈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했을까? 가난해서일까요? 집안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아버지 이름을 말했을 때 정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수진은 그 순간을 떠올렸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수진은 봤죠. 찻잔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잠깐 흔들리는 눈빛을. 아버지 이름을 말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 이름이었어요. 수진은 한동안 방 안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영희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들어가도 돼?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희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방 안을 한번 둘러보고 수진 손등을 봤죠. 연고 발랐어? 괜찮아요. 영희는 침대 옆에 잠깐 섰다가 조용히 나갔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상견례 이야기도, 박정숙 이야기도, 오늘 일도 아무것도. 수지는 그 침묵이 이상했습니다. 어머니는 보통 어떤 일이든 이야기하는 편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물 한 잔 내밀지 않고 그냥 나갔어요. 한편 박정숙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출장 중이었고 강지연은 아직 들어오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정숙은 거실을 지나 곧장 서재로 향했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빛만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는 가운데 정숙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래 칸이었어요. 아무도 손대지 않는 자리였죠. 그 안에는 오래된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정숙은 봉투를 꺼내지 않았어요. 그냥 손끝으로 가장자리를 한번 건드렸다가 멈췄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 손으로 서랍을 다시 밀어 닫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서재의 깊숙한 곳 금고를 열었어요.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여러 직원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현장 준공 기념이라고 뒷면에 적혀 있었죠. 그 가운데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하나. 김태성이었습니다. 정숙은 사진을 오래 바라봤어요.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사진을 금고 안쪽 깊숙이 밀어넣고 문을 잠갔어요. 수십 년을 철저하게 계산하고 감춰온 과거도 낡은 사진 한 장 앞에서는 저렇게 얄팍하게 흔들리고 마는 모양입니다. 서재에 혼자 남은 정숙의 입술이 아주 낮게 움직였습니다. 왜 하필 김태성 딸이냐고. 한편 수지는 자려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정숙의 손이 멈추던 그 순간이 계속 머릿속에서 반복됐습니다. 단순한 반응이 아니었어요. 이름 하나에 그렇게 굳는 사람은 그 이름과 뭔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수지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건설회사에서 일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것도 알았죠. 그런데 어머니는 아버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대화를 돌렸어요. 사진을 보여달라 하면 피했습니다. 옛날 일이라며 마무리했죠. 오늘도 그랬어요. 왜일까? 아버지와 박정숙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수지는 몸을 돌려 벽을 바라봤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어요. 영희 방불은 꺼져 있었죠. 수진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가 다시 열렸어요. 집 어딘가에 아버지 유품이 담긴 상자가 있었습니다. 창고였어요. 어릴 때부터 그 공간은 영희가 열지 못하게 했죠. 건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나가다 문을 열려고 하면 영희가 급하게 닫았어요. 수지는 다시 눈을 감으려다 멈췄습니다. 내일 그 상자를 꺼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두려운 것은 아니었어요. 다만 이제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수지는 방 안에서 일어나 앉았어요. 핸드폰 화면을 켰습니다. 준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많이 당황했지. 미안해. 내일 연락할게. 수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한테 따지겠다는 말도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라는 말도 없었죠. 수지는 화면을 끄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기대했던 사람의 문자가 닫힌 그 캄캄한 액정 위에서 어쩌면 오랫동안 외면했던 진실을 마주할 작은 용기가 자라났는지도 모릅니다. 창밖에서 빗소리가 가늘게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수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오늘 시작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수지는 며칠 동안 준호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상견례 이후 준호에게서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짧은 사과 인사였어요. 수지는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죠. 수지는 그것이 더 이상했어요. 어머니가 커피를 부었는데 사흘이 지나도록 전화 한 통 없다는 것이. 수진 집 거실은 낮에도 조용했습니다. 영희는 반찬 가게 문을 열고 닫으면서도 말수가 눈에 띄게 줄었어요. 저녁을 차리면서도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수진이 상견례 이야기를 꺼내면 영희는 국그릇을 옮기거나 행주를 개는 쪽으로 시선을 돌렸죠. 특히 박정숙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면 손동작이 잠깐 멈추는 것이 보였어요. 수지는 그 멈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정숙이 보였던 반응이 계속 머릿속에 걸렸어요. 김태성이라는 이름을 말했을 때 찻잔을 쥐던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던 것, 아주 잠깐 흔들렸다가 다소 평온한 척으로 돌아오던 표정. 처음 본 사람이라면 그럴 이유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준호가 먼저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사무실 근처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준호는 먼저 와 있었어요. 수진이 자리에 앉자마자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대신 사과할게. 그날 정말 미안했어.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카페 안은 잔잔한 음악이 흘렀고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쳤습니다. 결혼은 어떻게 할 거예요? 준호 얼굴에 잠깐 난처한 기색이 스쳤어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 엄마도 진정하면 괜찮아질 거야. 수지는 말없이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상견례 날 주차장에서도 같은 말을 들었죠. 엄마가 원래 심하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 그 말 뒤에 따라오는 것은 늘 침묵이었어요. 누구의 편도 아닌 침묵. 준호 씨. 수진이 조용히 불렀어요. 어머니가 반대하시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준호는 잠시 시선을 내렸습니다. 성격이 좀 까다로우시잖아. 워낙 오래된 생각을 가진 분이라. 아버지 이름 말했을 때 어머니 반응이 이상했어요.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지는 그 눈을 바라봤어요. 저희 아버지 이름 들어본 적 있어요? 어머니한테서든 아버지한테서든. 들어본 적 없어.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수지는 더 묻지 않았어요. 준호가 모르는 건지 모른 척하는 건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죠. 대화는 결국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카페를 나서면서 준호가 다음에 또 보자고 했지만 수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다음에 또 보자는 가벼운 인사로는 결코 덮어질 수 없는 틈이 생겨버렸죠. 모른 척 지나가려는 미지근한 태도가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더 단호하게 밀어내기도 하는 법입니다. 같은 시각 정숙과 강지연이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이 먼저 물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반대하세요? 준호가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정숙은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짧게 말했습니다. 그 결혼은 안 돼. 이유를 알아야 제가 뭘 해도 할 텐데요. 이유는 없어. 그냥 안 되는 거야. 지연은 어머니 얼굴을 보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설명할 생각이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다만 그 눈빛 안에 무언가 다른 것이 들어있다는 건 느꼈죠. 단순한 계급 의식이나 집안 문제가 아닌 것 같은 더 오래되고 더 깊은 무언가.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준호한테도 전해. 그 애와는 인연이 없다고. 그날 밤 수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앨범이 책장 아래 칸에 있었어요. 수지는 앨범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표지가 낡아서 가장자리가 해져 있었죠. 첫 장을 넘기자 아버지가 보였어요. 젊은 얼굴이었습니다. 현장 작업복 차림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죠. 수진이 기억하는 아버지와 달랐어요.
어릴 때의 기억이 너무 적어서 이 사진 속 사람이 아버지라는 것이 가끔은 낯설었습니다. 사진을 한 장씩 넘기고 있을 때 영희가 주방에서 걸어 나왔어요. 영희는 수진이 앨범을 보고 있다는 걸 확인하자마자 조용히 다가와 앨범을 덮었습니다. 손이 빠르고 조심스러웠어요. 수진은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영희가 앨범을 거두려 했어요. 혹시 박정숙 씨 알아? 영희 손이 멈췄습니다. 딱 한 박자였어요. 그리고 다시 천천히 앨범을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고개를 저었죠. 처음 본 사람이야.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수진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앨범을 책장에 넣고 주방으로 돌아가면서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죠. 수진은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낡은 앨범을 황급히 가슴에 품는다고 해서 지나간 시간까지 한 번에 덮이는 건 아닐 텐데요. 굳게 담은 입술보다 서둘러 돌아서는 등에서 오히려 더 많은 말이 쏟아지기도 하는 법이죠. 며칠 뒤 수진은 출판사 사무실에서 교정 원고를 넘기다가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준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직 반대하고 계셔. 조금만 더 기다려줘. 수진은 화면을 한동안 바라봤어요. 기다리라는 말은 있었지만 기다리는 동안 무엇이 달라지는지는 없었습니다. 맞은편 자리 동료가 수진 쪽을 힐끗 봤죠. 수진은 핸드폰을 서랍에 넣고 원고로 시선을 돌렸어요. 그날 저녁 수진이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희 방 문 아래로 가느다란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수진은 가방을 내려놓고 잠시 그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문틈 사이로 그림자가 움직였죠. 영희가 무언가를 꺼내는 것 같았어요. 수진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 천천히 걸었어요. 문틈으로 보이는 영희의 손에 오래된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작은 상자였어요. 영희는 그 안을 들여다보다가 이내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이불 아래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잠시 뒤 방 안의 불이 꺼졌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영희는 반찬 가게를 열러 간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수진은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평소라면 바로 출근 준비를 했을 텐데 어젯밤 영희가 이불 아래 상자를 숨기던 손이 자꾸 떠올랐어요. 수진은 영희 방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방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대신 창고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계절마다 짐을 정리해두는 창고였어요. 수진은 창고 문을 열고 전등 스위치를 켰습니다. 먼지 냄새가 났어요. 선반 위에 박스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죠. 수진은 박스들 사이를 천천히 살폈습니다. 그러다 바닥 쪽 구석에 놓인 낡은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다른 상자들과 달리 먼지가 적었습니다. 누군가 가끔씩 건드린 흔적 같았죠. 상자 겉면 한쪽에 오래된 이름표가 붙어 있었어요. 손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김태성. 수진은 그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손이 자연스럽게 뚜껑 쪽으로 향했습니다. 잠깐 멈췄죠. 그리고 천천히 손끝에 힘을 줬어요. 오랫동안 방치된 낡은 상자의 뚜껑을 여는 건 그 안에 고스란히 멈춰있던 누군가의 시간까지 한꺼번에 열어젖히는 일이기도 하죠. 뚜껑이 열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현관 쪽에서 열쇠 소리가 들렸어요. 영희가 외출한 틈에 수진이 창고 문을 열었던 것은 이틀 전이었어요. 그날 수진은 상자 뚜껑에 손을 얹었다가 현관 열쇠 소리를 듣고 멈췄습니다. 영희가 뭔가를 두고 갔는지 다시 돌아온 것이었죠. 수진은 상자를 제자리에 밀어넣고 창고 문을 닫았어요. 영희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평소처럼 밥을 먹었고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었죠. 하지만 수지는 그 상자를 잊지 못했어요. 이틀 뒤 늦은 밤 영희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수지는 다시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형광등 스위치를 누르자 잠깐 깜빡이다 켜졌어요. 먼지 냄새와 함께 오래된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상자들이 벽을 따라 층층이 쌓여 있었어요. 수지는 바닥 쪽 구석으로 가서 그 상자 앞에 다시 쪼그려 앉았습니다. 김태성, 손으로 쓴 이름표가 붙어 있었어요. 수지는 잠시 그 글씨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이렇게 오래 들여다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죠. 수지는 뚜껑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어요. 상자 안에는 천으로 감싼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수지는 한 겹씩 천을 풀었어요. 낡은 작업복이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형광 반사띠가 붙은 어두운 남색 작업복이었어요. 소매 끝이 달아 있었죠. 수지는 그것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으로 한번 쓸었습니다. 빳빳하지 않고 부드러웠어요. 오래 입은 옷의 감촉이었죠. 그 아래에는 공사 현장에서 쓰던 안전모가 있었습니다. 노란 플라스틱이 군데군데 긁혀 있었고 안쪽 끈이 늘어나 있었어요. 수지는 안전모를 꺼내 들었다가 내려놨습니다. 그 옆에 낡은 수첩 하나가 있었어요. 표지가 습기에 불어 있었고 끝부분이 갈라져 있었죠. 수지는 수첩을 펼쳐봤습니다. 빽빽하게 적힌 글씨들은 공사 현장 일지처럼 보였어요. 날짜와 인원, 자재 수량 같은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진들이 나왔어요. 비닐봉지 안에 낱장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봉지를 열고 사진 한 장 한 장을 꺼내봤어요. 아버지가 젊었을 때였습니다. 어떤 사진에서는 현장 앞에 서 있었고 어떤 사진에서는 동료들과 함께 웃고 있었죠. 수진이 기억하는 아버지보다 훨씬 젊고 활기찬 얼굴이었어요. 그러다 한 장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어요. 건물 앞 공터였고 모두 안전모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운데 서 있었죠. 그 옆에 어딘가 낯익은 얼굴이 있었어요. 수지는 사진을 창고 등불에 더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젊은 시절의 강준호 아버지였어요. 두 사람은 어깨를 나란히 한 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을 확인했어요. 손으로 쓴 작은 글씨가 있었죠. 첫 현장 준공 기념. 수지는 그 자리에 앉은 채 한동안 사진을 바라봤어요. 준호는 단 한 번도 아버지 이야기를 먼저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두 가문 아버지들이 같은 현장에서 일했다는 것도 이렇게 가까이 서서 웃을 만큼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도 한 번도 말하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사진을 들고 영희 방으로 들어갔어요. 영희는 화장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 사진을 내밀자 영희는 거울에서 시선을 거두고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그런데 사진을 보는 순간 영희의 손에서 힘이 빠지는 것이 느껴졌죠.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놀람이 아니었어요. 오래 잊으려 했던 무언가를 다시 마주한 사람의 얼굴이었죠. 엄마, 두 사람 아는 사이야? 영희는 잠시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사진을 돌려줬어요. 기억이 잘 안 나. 같이 찍혀 있잖아. 오래된 일이야. 현장에서 같이 일한 거겠지. 수지는 더 물었습니다. 그러자 영희는 화장대에서 일어나 주방 쪽으로 걸어가면서 말했어요. 지난 일은 잊어. 이제 와서 알 필요 없어. 뒷모습이었습니다. 수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입을 다물었어요. 더 물어봤자 같은 대답이 돌아올 것이었죠. 영희는 이미 문을 닫은 사람이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단호하게 등을 돌릴 때 그 말은 어깨가 굳게 담은 입술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건네기도 하는 법입니다. 수지는 사진을 들고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출근 시간이 됐지만 머릿속은 비워지지 않았어요. 그날 하루 내내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퇴근하자마자 수지는 다시 창고로 들어갔어요. 사진 상자를 꺼내놓고 바닥부터 다시 살폈습니다. 꺼낸 물건들을 하나씩 재확인하면서 상자 안쪽까지 손을 넣어봤죠. 그때 손끝에 딱딱한 것이 닿았어요. 상자 맨 아래였습니다. 천에 쌓인 물건이었죠. 수지는 그것을 꺼냈어요. 오래된 카세트 녹음기였습니다. 검은 플라스틱 외관이 군데군데 긁혀 있었고 테이프 삽입구 주변이 변색되어 있었어요. 전원 버튼을 눌러봤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상태였죠. 수지는 녹음기를 들고 밖으로 나왔어요. 근처 전파상까지 걸어가서 어댑터를 구했습니다. 전파상 주인은 이런 기종은 요즘 없다며 잠시 창고를 뒤졌죠. 맞는 어댑터를 찾는데 10분이 걸렸어요. 수지는 집으로 돌아와 녹음기에 어댑터를 연결했습니다. 전원 버튼을 눌렀어요. 잠깐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기계 안쪽에서 낮은 작동음이 들렸어요. 테이프가 천천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직거리는 잡음이 먼저 흘러나왔죠. 수지는 숨을 참고 기다렸어요. 한참 뒤였습니다. 잡음 사이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조용했죠.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잡음이 끼어들었어요. 4번 구역 17번의 자료를. 잡음이 다시 끼어들었어요. 자료는. 그 뒤로 음성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다시 이어지지 않았어요. 수지는 녹음기를 앞뒤로 돌려봤지만 소용없었죠. 테이프 자체가 손상된 것 같았어요. 수지는 녹음기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4번 구역 17번. 그 숫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자료라고 했는데 어떤 자료인지도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이 녹음기가 사진과 같은 상자 안에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에는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었죠. 같은 시각 박정숙 자택 서재에서 강지연이 소파에 기대어 앉아 있었고 정숙은 창가에 서 있었어요. 지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준호가 수진이 포기 안 한다고 했어요. 아직도 연락하고 있대요.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준호도 고집이 세서. 안 된다고 했잖아. 정숙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지연은 잠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왜요? 그 아이가 뭐가 문제예요? 직업도 있고 성격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정숙이 창가에서 돌아섰습니다. 지연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 애 하나 때문에 왜 이렇게까지 신경 쓰세요?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을 잠깐 바라보다가 서재 안쪽으로 걸어갔어요. 책상 옆 금고 앞에 섰습니다. 번호를 눌러 금고를 열었어요. 그 안에서 낡은 서류철 하나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서류철이었죠. 정숙은 그것을 한 손으로 들고 잠시 바라봤어요. 그러다 다시 금고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문을 잠갔어요. 차가운 금소금과 함께 금고 문이 닫힐 때 비밀을 묻어두려는 사람의 손끝은 오히려 더욱 차갑게 식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지연은 그 행동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금고 번호를 누르는 손, 서류철을 꺼냈다, 다시 넣는 동작. 지연은 저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다만 한 번도 먼저 꺼낸 적이 없었죠. 어머니도 지연도. 그것이 두 사람 사이의 암묵적인 규칙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퇴근하는 준호를 만났어요. 회사 근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수지는 사진을 꺼내 준호 앞에 내려놓았어요. 준호는 사진을 들어 불빛에 비춰봤습니다. 잠시 후 눈이 살짝 커졌죠. 이게 어디서 난 거야? 아버지 유품 상자에서. 준호는 사진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맞긴 한데 나는 이런 사진 본 적 없어. 두 분이 같은 현장에서 일하셨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 초창기 이야기를 거의 안 하셨어. 물어봐도 옛날 일이라며 넘기셨거든. 수지는 준호 얼굴을 바라봤어요. 거짓말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었죠. 준호는 정말 모르는 걸 수도 있었고 알면서 말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었어요. 식당을 나와 각자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책상 위에 사진과 녹음기를 나란히 놓고 노트를 펼쳤어요. 지금까지 확인한 것들을 천천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준호 아버지와 아버지 김태성은 같은 현장에서 일했다. 두 사람은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엄마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숨기고 있다. 준호 씨 어머니는 아버지 이름 한마디에 손이 굳었다. 녹음기에는 4번 구역 17번이라는 숫자와 자료라는 단어가 남아있다. 노트를 보며 수지는 선 하나를 그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 썼습니다. 이것은 결혼 반대가 아니다.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수지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받았어요. 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죠. 김태성 씨 따님 맞습니까?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사진을 어디서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실을 알고 싶다면 저를 만나야 합니다. 노인은 장소 하나를 말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메모지에 주소를 적었어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창밖은 조용했죠. 책상 위 녹음기가 불빛 아래 놓여 있었어요. 내일 그곳에 가야 할까? 수지는 적힌 주소를 손에 쥐었습니다. 손바닥 안에서 바스락거리는 작은 메모지 한 장이 때로는 평온했던 일상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하는 법이죠. 수진이 녹음기에서 4번 구역 17번이라는 숫자를 들은 날부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완전히 못 자는 건 아니었지만 새벽에 한 번씩 눈이 떠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노트를 꺼내 지금까지 모은 것들을 다시 읽었어요. 준호 씨 아버지와 아버지가 같은 현장에 있었다는 것, 사고 이후 자료가 사라졌다는 것, 준호 씨 어머니가 아버지 이름에 굳었다는 것. 조각들이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노인이 알려준 장소로 향했어요. 노인은 시내에서 버스로 2정거장 거리의 오래된 단독주택에 살고 있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 만에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백발의 노인이 수진을 경계하는 눈으로 봤습니다. 수진은 사진을 내밀었어요. 저 김태성 씨 딸입니다. 전화 주셨잖아요. 노인은 사진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진 손 위에서 바라봤어요. 그러다 사진 속 태성 얼굴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경계가 다른 것으로 바뀌었어요. 오래된 것을 마주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들어와요. 노인은 짧게 말하고 문을 더 열었어요.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창가에 화분 몇 개, 꺼진 텔레비전, 작은 탁자. 노인은 수진에게 맞은편 자리를 권하고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물 2잔을 들고 왔어요. 자리에 앉기 전에 수진이 먼저 물었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아셨어요? 강가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태성 씨 딸이 사진을 들고 다닌다고. 그 말 듣고 내가 먼저 연락한 거요. 노인은 자리에 앉으며 말을 이었어요. 태성 씨랑은 오래같이 일했어요. 현장 관리 맡던 시절에 그 사람이 현장 반장이었어요. 일 대충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직원들 월급이 밀려도 현장 제일 먼저 나왔고 문제 생기면 아무도 없을 때 혼자 남아서 정리했어요.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어요. 아버지에 대해 이렇게 직접, 오래, 다른 사람 입에서 듣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작은 탁자 위에 놓인 물잔처럼 타인의 입을 통해 거칠게 흘러나온 누군가의 옛 기억이 때로는 가장 또렷한 흔적으로 남기도 하는 법이죠. 사고 나기 얼마 전부터 뭔가 조사하는 것 같았어요. 서류 들고 다니고 혼자 남아서 뭘 확인하고 한 번은 제가 늦게 퇴근하다 봤는데 회계장부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냥 지나쳤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마지막이요? 그 다음날 사고가 났으니까. 노인은 물잔을 내려놓고 손을 무릎 위에 얹었어요. 사고 이후에 이상한 게 시작됐어요. 회계 자료가 없어졌어요. 처음엔 전산 오류라 했는데 종이 문건도 보이지 않게 됐죠. 태성 씨 이름 꺼내면 다들 피했어요. 그 시절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하나씩 회사에서 사라졌고요. 수지는 노트를 꺼내 적었습니다. 회계 자료가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그건 나도 몰라요. 직접 본 게 아니라서. 다만 태성 씨가 장부가 안 맞는다는 말을 한 적 있어요. 누구한테 직접 한 말이 아니고 혼자 중얼거리는 걸 옆에서 들었죠. 장부가 안 맞는다. 수지는 그 말을 받아 적었어요. 녹음기에서 들렸던 말이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창밖을 봤어요. 따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 말을 멈췄습니다. 무언가를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문 것 같았어요. 수지는 기다렸습니다. 노인은 탁자 위에 손가락을 가볍게 올렸다 뗐어요. 그러다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사람들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그 시절 관련된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수지는 알았어요. 수지는 명함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으면 연락해 주세요. 작은 것이라도요. 노인은 명함을 바라봤습니다. 집어들지는 않았어요.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서자 문까지 배웅해 줬습니다. 수진이 골목을 걸어 나오는 동안 뒤를 한번 돌아봤어요. 노인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냥 바라보고 있었어요. 같은 시각 강지연 사무실에서 비서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지연은 창가에 서서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비서가 말했습니다. 김수진이 오늘 노인 자택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지연의 눈이 좁아졌어요. 노인 이름이 뭐야? 비서가 이름을 말했습니다. 지연은 창밖을 잠시 바라봤어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확인해. 오늘 안에. 비서가 나갔어요. 지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다가 닫았어요. 태성 이름이 다시 나온다는 것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20년 동안 잘 눌러왔던 것이었어요. 지연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어요. 나야. 그 노인 있잖아. 확실하게 정리해. 짧은 통화였습니다. 지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날 밤 노인의 집 앞 골목에 검은 차량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안에서 정장 차림의 남성이 내렸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노인이 문을 열었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남성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잠깐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노인은 문을 더 열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요? 남성은 봉투 하나를 들어 보였습니다. 노인은 받지 않았어요. 남성은 봉투를 내리면서 골목 끝쪽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다시 노인을 봤어요. 손주 잘 크고 있죠? 노인의 손이 문틀을 잡았습니다. 남성은 목소리를 낮췄어요. 괜히 옛날 일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 일은 이미 끝난 일입니다. 지나간 건 그냥 지나간 걸로 두는 게 서로한테 좋아요.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성은 봉투를 문 앞에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노인은 봉투를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발로 밀어 안으로 넣고 문을 잠갔어요. 거실 불을 껐습니다. 침실 안에서도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 다시 노인 집을 찾았어요. 어제 하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말을 멈춘 자리가 있었어요. 수진은 그 다음을 듣고 싶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완전히 열리지 않았어요. 틈 사이로 노인 얼굴만 보였습니다. 저예요. 어제 왔던 김태성 씨 딸이에요. 압니다. 어제 말씀 더 들을 수 있을까 해서요. 없어요. 수지는 잠시 멈췄어요.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자료가 사라졌다고, 그 사람들이 아직 있다고. 기억 안 나요. 어제 직접 말씀하셨어요. 문틈이 더 좁아졌습니다. 난 아무 말 안 했소. 기억나는 것도 없소. 다신 찾아오지 마시오. 잠금 소리가 들렸어요. 문틀을 꽉 쥐었던 노인의 떨리는 손끝처럼 깊은 두려움은 대개 가장 둔탁하고 단단한 깃장을 지르게 만드는 법이니까요. 수지는 문 앞에서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어제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어제는 문을 열어줬고 물을 가져왔고 먼저 이야기를 꺼냈었죠. 하룻밤 사이였습니다. 골목을 걸어 나오면서 수지는 주변을 한번 살폈어요. 그때였습니다. 골목 모퉁이 너머에 검은 차량 한 대가 세워져 있었어요. 엔진이 켜진 채였습니다. 어제 이 골목을 오갈 때는 없던 차였어요. 수지는 그냥 걸었습니다. 모퉁이를 꺾어 버스 정류장 쪽으로 향했어요. 등 뒤에서 차 소리가 났습니다. 낮은 엔진음이었어요. 수지는 걸음을 유지하면서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는 척했습니다. 반사된 유리에서 뒤를 확인했어요. 검은 차량이 천천히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어요. 음료 냉장고 앞에 서서 창밖을 봤습니다. 차량은 편의점 앞에서 속도를 줄였다가 그냥 지나쳤어요. 수지는 음료 하나를 집어들고 계산대에 섰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어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노인을 찾아갔던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 수진이 다시 그 골목을 찾을 것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편의점을 나와 다른 방향으로 걸었어요. 두 블록을 돌아서 지하철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개찰구를 통과하면서 한 번 뒤를 봤어요. 정장 차림의 남성이 계단 위에 서 있었습니다. 수진과 눈이 마주쳤어요. 남성은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플랫폼으로 내려갔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수진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것들을 다시 정리했어요. 아버지는 사고 전 회사 장부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 관련 자료가 사라졌어요. 노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어제는 말해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문도 열지 않았어요. 하룻밤 사이에 누군가 먼저 다녀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검은 차량과 지하철역의 남성. 수지는 노트에 한 줄을 더 적었어요. 상대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 그 순간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수지는 어제 노인에게 명함을 드렸던 것을 떠올렸어요. 받았습니다. 짧은 문자 하나가 떠 있었어요. 누군가 먼저 찾아왔소. 수지는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노인은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이것만은 알려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수지는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창밖은 어두웠고 거리에 차 소리가 간간히 들렸습니다.
감시당하고 있었어요. 누군가 수진의 움직임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진보다 빠르게, 수진보다 먼저 움직이고 있었어요. 수진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멈추지 않을 거였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안 됐습니다. 방법이 필요했어요. 수진은 오래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사방이 캄캄해진 방 안에서 홀로 가만히 숨을 고르는 시간이야말로 사방에서 조여오는 거센 압박 속에서 자신을 가장 단단하게 붙잡는 유일한 버팀목일지도 모릅니다. 노인의 문자를 받은 그날 밤 수진은 오래 앉아 있었어요. 감시당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노인이 하룻밤 사이에 달라진 것, 골목의 검은 차량, 지하철역 계단 위의 남성. 이것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건 분명했어요. 수지는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것들을 적어 내려갔어요. 적다 보니 한 가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상대는 수진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수진이 더 알아내기 전에 막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출판사로 출근했어요. 복도에서 마주친 동료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아침이었어요. 수진은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몇 달 동안 준비해온 대형 프로젝트 파일을 열었어요. 다음 주 최종 납품을 앞두고 마무리 작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전 10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어요. 팀장이 수진 자리로 왔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수진 씨, 회의실로 좀 와줄래요? 회의실 안에는 팀장 외에 2명이 더 있었습니다. 수진이 담당하지 않는 팀의 부장과 편집장이었어요. 수진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편집장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이번 프로젝트 건인데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어요. 수진 씨가 담당으로 있는 한 계약 진행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해왔어요. 수진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무슨 이유로요? 편집장은 시선을 잠깐 내렸다가 다시 수진을 봤어요. 거래처 대표가 직접 이야기를 해왔는데 수진 씨 개인과 관련된 소문이 있다고 했어요. 회사 이미지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거였어요. 소문. 수진은 그 단어가 입에서 나오는 것을 들었어요. 부장이 덧붙였습니다. 프로젝트에서 빠져주셔야 할 것 같아요. 다른 담당자로 교체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수진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몇 달이었습니다. 기획 단계부터 자료 수집, 거래처와의 미팅, 원고 수정까지 전부 수진이 이끌어온 프로젝트였어요. 최종 단계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담당자를 교체한다는 건 이유가 있어야 했습니다. 수진이 뭔가 잘못한 게 있어야 했어요. 소문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저희도 정확히는 담당자를 바꾸는 건데 이유는 알아야 하지 않나요?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편집장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재벌가에 접근한다는 내용이 돌고 있어요. 결혼을 이용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수지는 그 말을 들으며 아무 표정도 짓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무릎 위에서 조금 굳었어요. 그게 사실인가요? 아니요. 그러면 담당자 교체 결정은 바꿀 수 없는 건가요? 편집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고개를 한번 숙이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봤어요. 프로젝트 파일이 열려 있었습니다. 수지는 파일을 닫았어요. 몇 달을 밤새우며 채워온 모니터의 불빛을 제 손으로 꺼버린 때 억울하다는 말 대신 찾아오는 건 아주 시린 침묵뿐이었나 봅니다. 점심시간 사무실이 비었습니다. 수지는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검색창에 자기 이름을 쳐봤습니다. 기사 하나가 떴어요.
연예 가십을 다루는 블로그 형식의 게시물이었습니다. 제목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재벌 후계자 사로잡은 여자, 집안 배경은. 수지는 게시물을 읽었습니다. 이름은 가렸지만 출판사 편집자, 홀어머니, 결혼 추진 중이라는 내용이 구체적이었어요. 결혼을 통해 신분 상승을 노린다는 서술이 있었고 상대 가문이 반대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대부분 비난이었습니다. 수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처음에는 화가 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더 아래 있는 감정이었어요. 무언가 무너지는 것 같은 감각이었습니다. 오후에 인사팀에서 호출이 왔어요. 인사팀장은 수진을 반대편 자리에 앉히고 서류를 펼쳤습니다. 외부에 유출된 개인 관련 내용이 있어서요. 회사 이미지와 관련될 수 있어서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해요. 제가 유출한 게 아닌데요. 네, 그 부분은 수진 씨가 관련됐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온라인에 게시물이 올라와 있고 거래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회사 차원에서 조치를 논의해야 해요. 어떤 조치요? 인사팀장은 잠시 말을 골랐어요. 당분간 외부 미팅은 제한하고 주요 프로젝트 담당은 조정하는 방향으로요. 수지는 인사팀장 얼굴을 봤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알아요.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민감한 시기에 리스크를 줄여야 해서요. 수지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일어서서 인사팀을 나왔습니다. 그날 오후 강지연은 도심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맞은편에는 거래처 대표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커피잔을 들면서 말했어요. 어렵게 부탁드린 거 잘 처리해 주셨어요. 대표는 난감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런 일에 끼고 싶지는 않은데요. 괜한 문제에 엮이시면 더 힘드실 거예요. 잘 결정하셨어요.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계산대로 걸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지갑을 꺼냈습니다. 밖으로 나와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비서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온라인 게시물 조회수 확산 중. 타 매체 포착. 지연은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회사로 돌아오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태성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 지연이 쌓아온 것들이 흔들렸어요. 현재 회사 실무는 거의 다 지연이 맡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사실상 후계자처럼 대하는 자리였어요. 만약 지분 반환 문제가 시작된다면 그 구조 자체가 달라질 터였습니다. 지연은 낮게 중얼거렸어요. 이 회사를 키운 건 나야. 2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든 지금 와서 다 뒤집을 순 없어. 그날 저녁 준호가 수진에게 연락해 왔어요. 만나자는 말에 수진은 나갔습니다. 사무실 근처 작은 카페였어요. 준호는 먼저 와 있었습니다. 온라인에 올라온 거 봤어. 준호가 말했어요. 네. 내가 어머니한테 따질게. 이건 아니잖아. 수지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진다고 없어질까요? 그래도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 수지는 준호를 바라봤어요. 준호 얼굴에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진심인 것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준호 씨, 왜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 같아요? 준호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성격이 강하셔서 아버지 이름 들었을 때 놀라셨잖아요. 그건 성격 문제가 아니에요. 준호는 커피잔을 내려다봤습니다. 나도 몰라. 솔직히 모르는 게 맞아요? 아니면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카페 안이 조용해졌어요.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그 침묵을 들었어요. 이 사람은 선택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중간에 서서 아무것도 잃지 않으려 하고 있었어요.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식어가는 커피잔을 그대로 둔 채 의자를 밀고 일어나는 그 단호한 동작이야말로
중간에 서서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이에게 던지는 가장 분명한 거절일지도 모릅니다. 연락할게요. 카페를 나오자 밤 공기가 찼어요. 수지는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걷는 동안 오늘 하루가 한꺼번에 지나갔습니다. 회의실에서 들었던 말, 인사팀장의 조심스러운 목소리, 핸드폰 화면의 댓글들. 한 가지 생각이 올라왔어요. 왜 내가 아버지 일 때문에 이런 피해를 받아야 하지? 아버지가 잘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뭔가를 발견했고 그것을 기록했고 사고를 당했어요. 수지는 그것과 아무 관계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냥 그 사람 딸이었어요. 그런데 직장이 흔들리고 이름이 온라인에 올라가고 감시당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걸음을 멈췄어요. 어느새 집 앞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면서 손잡이를 꽉 쥐었어요. 포기할까? 그 생각이 처음으로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녹음기를 원래 자리에 넣고 사진을 상자에 다시 넣고 그냥 살면 어떨까? 준호와의 결혼 여부는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 이 일에서 손을 떼면 직장은 조용해질 거였어요. 온라인 게시물도 더 이상 올라오지 않을 거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불을 켜자 거실이 환해졌어요. 수지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노트가 있었어요. 그 옆에 녹음기가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것들을 바라봤어요. 아버지는 그것을 창고 상자 안에 남겨뒀습니다. 20년 동안 아무도 열지 않은 상자 안에. 엄마는 그것을 내내 지켜왔어요.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인지는 물어보지 않았지만 수지는 알 것 같았어요. 수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포기하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했어요. 포기하면 아버지 이름은 그냥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사고로 죽은 사람, 기억하는 사람도 없는 사람. 20년이 그냥 20년으로 굳어지는 거였어요. 수지는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열었어요. 포기하지 않을 거였습니다. 하지만 혼자로는 안 됐어요. 지금까지 방식으로는 안 됐습니다. 다음 단계가 필요했어요. 수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처음 보는 번호였습니다. 수지는 잠시 화면을 바라봤어요. 받았습니다. 낮고 조심스러운 남성 목소리였어요. 김태성 씨 자료를 찾고 계십니까? 수진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 자료가 왜 사라졌는지 알고 있습니다. 수지는 숨을 고르고 기다렸습니다. 남성은 잠시 침묵했다가 장소 하나를 말했어요. 혼자 나오십시오. 전화가 끊겼어요. 수지는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메모지를 꺼내 장소를 적었어요. 손이 조금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수지는 그것을 바라봤어요. 포기하려고 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조금 전까지 떨리던 손끝으로 꾹 눌러 적은 또렷한 글씨야말로 흔들리던 마음을 스스로 붙잡아 세우는 가장 단단한 이정표가 되어주는 법이죠. 그런데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다음 날 오후 수지는 전화를 걸어온 남성이 알려준 장소로 향했어요. 도심 외곽의 오래된 카페였습니다. 혼자 나오라는 말이 걸렸습니다. 이름도 밝히지 않은 사람이었고 연락을 먼저 끊은 사람이었죠.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과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번갈아 들었어요. 내일 가보기로 했어요. 다음 날 오후 도심 외곽으로 향하는 버스를 탔습니다. 골목 안쪽 오래된 카페였어요.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실내는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수진이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창가 쪽 구석 자리에서 누군가 고개를 들었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고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싼 채 기다리고 있었죠. 남성은 수진을 알아봤습니다.
수진이 맞은편에 앉아 남성은 주위를 한번 살폈어요.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은 과거 태성이 근무하던 건설회사 회계팀에 있었다고 했어요. 이름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자료가 왜 사라졌는지 안다고 하셨죠? 수진이 먼저 물었어요. 남성은 잠시 커피잔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사고가 난 직후였습니다. 회사 안에서 이상한 일들이 이어졌다고 했어요. 원래 회계 시스템에 보관돼 있던 특정 회계연도 자료들이 갑자기 접근 불가 상태가 됐고 열람 권한이 있는 사람들도 하나둘 줄었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전산 오류라고 했는데 종이 문건들도 보이지 않게 됐어요. 누군가 조직적으로 정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죠. 직접 관여하신 건 아니고요. 나는 그냥 눈치만 챈 거예요. 관여하면 저도 같이 사라질 것 같아서. 남성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주변을 자꾸 살폈어요. 이야기가 끝날 무렵 남성은 재킷 안주머니에서 낡은 메모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때가 탄 종이였어요.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수지는 메모지를 들었어요. 은행 이름 하나와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4번 구역 17번. 손이 멈췄어요. 녹음기에서 들렸던 바로 그 숫자였습니다. 잡음 사이로 아버지 목소리가 말했던 그것. 수지는 메모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성이 말했어요. 더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가족도 있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태성 씨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따님도 그러지 마십시오.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이상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남성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수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남겨진 낡은 메모지 한 장을 가만히 내려다보는 시간은 어쩌면 타인이 남기고 간 외로운 결단과 비로소 마주하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카페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조사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번 구역 17번이라는 숫자를 녹음기에 남겼습니다. 이제 그 숫자가 어디로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했어요.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왔습니다. 회계팀 직원을 만난 다음 날이었어요. 수지는 오전 내내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지금까지 모은 것들을 전부 꺼내 놓았어요. 사진, 녹음기, 회계팀 직원에게 받은 메모, 기사 스크랩, 노인이 보내온 문자. 변호사는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표정을 유지했지만 4번 구역 17번이라고 적힌 메모를 들었을 때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 숫자가 녹음기 음성과 일치한다는 거죠? 네. 잡음 사이였지만 분명히 들렸어요. 변호사는 메모를 내려놓고 손을 모았어요. 지금 가진 것들만으로는 직접 증거라고 보기 어려워요. 녹음기는 진위 검증이 필요하고 증언은 노인이 입을 닫았으니 기록이 없는 상태예요. 하지만 변호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대여금고가 실제로 존재하고 그 안에 수진 씨 아버님이 남긴 자료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그 전에 해야 할 게 있어요. 자료가 사라지지 않도록 법적으로 묶어두는 거예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기록 보존 신청이에요. 관련 자료 폐기 금지 요청, 문건 보존 요구. 오늘 바로 진행할 수 있어요. 수지는 변호사가 내민 서류들에 서명했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의심하는 단계가 아니었어요. 증명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날 오후 수지는 메모에 적힌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상담 창구에 앉아 서류를 내밀었어요. 4번 구역 17번 번호 대여금고 존재 확인과 접근 신청이었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받아 검토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 직원이 창구에서 일어나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수지는 기다렸습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어요. 창구 안쪽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오갔습니다. 수지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직원 2명이 무언가를 확인하는 것이 보였어요. 직원이 돌아왔습니다. 죄송한데요, 고객님. 이 번호 금고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상태예요. 무슨 확인이요? 서류 다 가져왔는데요. 내부적으로 확인 절차가 있어서요. 오늘은 진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지는 직원 얼굴을 봤습니다. 아까와 달랐어요. 조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수진이 창구에 앉기 전과 달랐어요. 아까 없던 절차가 왜 지금 생겼어요? 원래부터 있는 절차예요. 그럼 처음부터 말씀해 주셨어야 하지 않나요? 직원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시선을 옆으로 뒀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았어요. 잠시 뒤 직원은 다시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지는 로비 의자로 이동해 기다렸어요.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어요. 15분이 지났습니다. 변호사가 은행 쪽에 직접 연락을 했어요. 서류가 완비됐고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제야 상담 창구에서 수진을 다시 불렀어요. 이번에는 별실이었습니다. 별실 안에 들어서자 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맞은편에도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진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일어선 남성이었어요. 정장이었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강지연 법률 대리인입니다. 수진의 발이 멈췄어요. 남성은 수진에게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수진은 받지 않았어요. 남성은 명함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현재 해당 금고와 관련된 권리 관계가 불분명한 상태예요. 금고 내 자료에 대한 접근은 적절한 법적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중단해야 합니다. 은행 직원이 수진을 봤어요. 표정이 편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가처분 신청 준비가 돼 있습니다. 지금 절차를 진행하신다면 법원에 즉시 접수하겠습니다. 수진은 남성을 봤습니다. 나이는 40대 초반쯤 됐어요.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 있는 것은 정중함이 아니었습니다. 권리 관계가 불분명하다는 근거가 뭔가요? 현재 금고 등록 관련 서류에 이의가 있습니다. 원 등록자의 승계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요. 원 등록자는 제 아버지예요. 그것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에요. 수지는 남성의 얼굴을 봤어요. 오래 바라봤습니다. 은행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양측에 법적 분쟁이 있는 상황이면 내부 검토 후 결정을 내려야 해요. 오늘은 진행이 어렵습니다. 수지는 직원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제가 제출한 서류에 법적 하자가 있나요? 그건 아닌데요. 가처분 신청이 접수된 것도 아니죠? 아직은요. 그러면 지금 당장 절차를 막을 근거가 없는 거 아닌가요? 직원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수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어요. 변호사는 잠시 후 직접 은행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상대 변호사가 말했어요. 가처분이 접수되면 절차 자체가 중단돼요. 지금 진행하셔도 법원에서 막힙니다. 가처분 요건이 안 돼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상대 변호사가 수진을 봤어요. 법학 전공이신가요? 아니요. 그냥 찾아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행 직원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30분 뒤에 수진의 변호사가 도착했어요. 별실 안이 좁아졌습니다. 두 변호사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았어요. 은행 직원은 구석에 앉아서 메모를 했습니다. 상대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금고 등록 당시 서류에
인적사항 불일치가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동결 요청이 가능해요. 수진의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인적사항 불일치는 이름 표기 방식 차이예요. 같은 인물임이 주민등록 기록으로 확인돼요. 이걸 근거로 동결을 요청하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받아들이든 아니든 신청은 할 수 있죠. 그 사이 절차는 중단됩니다. 시간 끌기를 법적 절차라고 부르는 거죠? 법적으로 허용된 절차를 활용하는 거예요. 수진의 변호사는 은행 직원을 봤어요. 현재 제출된 서류에 법적 문제가 없고 가처분이 실제로 접수된 것도 아니에요. 은행이 접수도 안 된 위협을 근거로 절차를 지연시키면 그게 더 문제예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서 두 변호사가 오가는 말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말의 내용보다 다른 것이 느껴졌습니다. 상대 변호사는 이기려는 게 아니었어요. 시간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만 막으면 됐어요. 내일 또 다른 방법이 생기면 됐습니다. 그리고 은행 직원은 어느 편도 들고 싶지 않아 했어요. 수진을 불편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문제를 가져온 사람으로 보고 있었어요. 수진은 물 한 모금을 마셨어요. 여기서 실패하면 다시는 못 찾는다는 생각이 선명하게 들었습니다. 누군가 노인을 협박하러 다녀갔어요. 20년 전에도 자료가 사라졌습니다. 되어금고 안에 남아있는 것들도 누군가 막을 방법을 찾으면 없어질 수 있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막히면 끝이었습니다. 수진의 변호사가 은행 직원에게 말했어요. 제출된 서류를 법무팀에 다시 검토 요청해 주세요. 저희는 여기서 기다릴 거예요. 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습니다. 상대 변호사와 수진의 변호사 사이에 침묵이 흘렀어요. 상대 변호사가 수진을 봤습니다. 합의 방향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 일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잃을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수진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들어온 말이었어요. 다른 방식으로. 상견례 날 커피를 맞았을 때도, 직장에서 프로젝트를 빼앗겼을 때도, 온라인에 이름이 올라왔을 때도 그만하라는 말이 계속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이 말했어요. 상대 변호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은행 법무팀 검토는 1시간 넘게 걸렸어요. 수진은 로비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변호사도 옆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냥 기다렸어요. 상대 변호사는 별실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가처분 서류를 준비하고 있을 거였어요. 그 무렵 준호는 아버지 서재에 있었습니다. 누나와 나눈 대화가 계속 걸렸어요. 2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든 누나는 그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무언가를 남겼을 수도 있었어요. 서재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대부분 계약서와 명함, 오래된 다이어리였어요. 세 번째 서랍 안쪽에서 노란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겉에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어요. 안에는 여러 장의 문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고 관련 외부 문의 금지 공문이었어요. 관련 문건 폐기 완료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결재란에 서명이 있었어요. 아버지 필체였습니다. 두 번째는 오래된 기사 스크랩이었어요. 당시 건설회사 현장 사고를 다룬 짧은 기사였습니다. 단순 산업재해로 처리됐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위에 펜으로 무언가 적혀 있었습니다. 처리 완료. 세 번째는 회의록이었어요. 사고 이후 일주일 내로 열린 내부 회의 기록이었습니다. 참석자 명단이 있었어요. 아버지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김태성이라는 이름도 있었어요. 의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사고 관련 자료 처리 방안 및 향후 대응 방향. 준호는 회의록을 오래 바라봤어요.
태성이 사고를 당한 직후에 열린 회의였습니다. 그 회의에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의제는 자료 처리였습니다. 준호는 서재 의자에 앉았어요. 평생 존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회사를 일궜고 가족을 지켰고 늘 옳은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준호가 보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명이, 이 회의록이, 준호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평생을 존경해온 이의 거친 서명을 물끄러미 바라볼 때 믿어왔던 세상은 아무런 소리도 없이 가장 크게 흔들리는 법이죠. 봉투 안에 마지막 서류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메모지였어요. 아버지 글씨였습니다. 태성건, 정리 완료. 이 이상 건드리지 말 것. 준호는 그것을 봤어요. 아버지가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몰랐던 게 아니었어요. 알면서 정리했습니다. 준호는 봉투를 들고 일어났어요. 잠시 후 직원이 별실로 돌아왔어요.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상대 변호사를 한번 봤다가 수진을 봤어요. 제출하신 서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상대 변호사가 말했어요.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면 즉시 중단됩니다. 수진의 변호사가 받았어요. 접수된 이후의 이야기는 그때 하시죠. 상대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들었습니다. 수진을 한번 봤어요. 수진은 그 시선을 받았습니다. 상대 변호사는 별실을 나갔어요. 은행 직원이 수진에게 다음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대여금고 개봉 심사 승인 단계. 최종 확인까지 수일이 걸릴 거라고 했어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해가 기울어 있었어요. 변호사와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변호사는 가처분이 실제로 접수될 가능성은 낮다고 했어요. 요건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수진은 그 말을 들으면서 걸었어요. 집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어요. 진실은 이제 손이 닿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문자 알림이 떴습니다. 대여금고 개봉 심사 승인. 수진은 화면을 바라봤어요.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진실은 이제 손이 닿는 거리에 있었어요. 어스름하게 빛나는 작은 화면 너머로 찾아온 서늘한 승인의 소식 앞에서 기어이 문을 열어젖힌 이의 밤은 조금 더 깊어가는 모양입니다. 대여금고가 열렸어요. 그 안에서 나온 자료들을 변호사와 함께 검토했습니다. 원본 지분 계약서, 당시 회계자료, 내부 보고서, 아버지가 직접 손으로 쓴 메모. 증거는 충분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수지는 기회를 찾았습니다. 강가 재단 기념 행사였어요. 지역 유지들과 언론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공개 행사였습니다. 정숙이 직접 무대에 서는 자리였어요. 수지는 그 자리에서 진실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행사 당일 아침, 수지는 일찍 일어났어요. 전날 밤 변호사와 마지막 확인을 했습니다. 대여금고에서 꺼낸 자료들은 이미 법원에 사본이 보존돼 있었어요. 원본 지분 계약서, 당시 회계자료, 내부 보고서, 태성이 남긴 자필 메모. 누가 빼앗으려 해도 사본은 남아있는 구조였습니다. 그것만은 확실히 해뒀어요. 수지는 거울 앞에서 옷을 입었습니다. 녹음기는 가방 안쪽 깊숙이 넣었어요. 서류철은 별도로 챙겼습니다. 가방을 들고 문을 나서기 전 잠깐 멈췄어요. 창고 문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상자를 처음 꺼내던 날이 떠올랐어요. 낡은 작업복과 안전모, 수첩, 그리고 사진 한 장이었죠. 수지는 문을 나섰습니다. 행사장은 도심 외곽의 재단 건물이었어요. 버스에서 내려 정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현수막이 보였어요. 강가 재단 창립 기념 행사. 사람들이 입장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입구 쪽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안내 직원이 수진 앞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초청 명단 확인해 드릴게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수진이요. 직원이 태블릿 화면을 위아래로 스크롤하다 멈췄습니다. 명단에 없으시네요. 수진은 잠시 멈췄어요. 확인 부탁드려요. 다시 한번요. 직원이 다시 봤어요. 이름 검색도 해봤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한데 입장이 어렵습니다. 수진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재단 관계자분께 확인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무전기를 들었어요. 잠시 후 양복 차림의 남성이 나왔습니다. 경호 쪽 사람으로 보였어요. 초청받지 않으신 분은 입장이 안 됩니다. 저는 초청을 받았어요. 명단에서 삭제된 것 같은데요. 저희는 명단 기준으로만 운영해요. 수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번 울렸다가 받았어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가 잠시 후 직접 전화를 해주겠다고 했어요. 경호 직원이 옆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자리를 비켜주시겠어요? 다른 분들 입장에 방해가 돼요. 수지는 옆으로 비켰지만 멀리 가지 않았어요. 입구 옆 기둥 쪽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화려한 불빛 아래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는 사람들 틈에서 홀로 가방끈을 쥔 채 멈춰 서 있을 때 진실을 향한 길은 언제나 가장 외진 구석에서부터 시작되는 법이죠. 사람들이 계속 들어갔어요. 지역 유지들과 기자들, 재단 관계자들이 계속 들어갔어요. 수지는 그것을 지켜봤습니다. 5분이 지났어요.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단 측 담당자와 통화가 됐는데 명단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 재단 측이 설명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다만 취재 목적으로 등록된 언론 관계자는 별도 입장 절차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기자 출입구를 찾았어요. 건물 옆면에 있었습니다. 기자 등록 확인 데스크가 있었어요. 수지는 데스크로 갔습니다. 출판사 명함을 꺼냈어요.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출판사 편집자는 언론 자격이 아니었어요. 죄송합니다. 여기도 어렵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서 잠깐 눈을 감았어요. 숨을 한번 고르고 뜨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기자 출입구 쪽에서 카메라를 든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지역방송 로고가 보였어요. 수지는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저 방송국 관계자세요? 카메라 뒤에서 남성이 돌아봤어요. 네, 그런데요. 오늘 행사 취재 오신 거죠? 잠깐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오늘 이 행사에서 다뤄져야 할 내용이 있어요. 남성이 멈췄습니다. 어떤 내용인데요? 수지는 짧게 말했어요. 20년 전 건설회사 사고, 지분 조작,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 이야기라고 했어요. 남성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다른 기자 한 명이 옆으로 왔어요. 수지는 같은 말을 다시 했습니다. 방송 기자가 말했어요. 기자 자격으로 동행 입장 요청해 드릴 수 있어요. 취재 협조 형태로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사장 안에 들어온 것은 행사가 시작되고 20분쯤 지났을 때였어요. 무대 위에 정숙이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재단 역사와 회사 성장, 사회 공헌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자신이 이 자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수지는 뒷줄에 서서 가방 안을 확인했어요. 녹음기와 서류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진 옆으로 정장 차림의 남성이 다가왔어요. 재단 직원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바로 퇴장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이유로요? 행사 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분이에요. 행사 방해한 것 없어요. 지시를 받았습니다. 수진 옆에 있던 방송 기자가 카메라를 들었어요. 직원이 카메라 쪽을 봤습니다. 잠시 멈췄어요.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더 말하지 않고 돌아갔어요. 행사는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행사 후반에 접어들 무렵 정숙이 이야기 방향을 바꿨어요. 수지는 그것을 눈치챘습니다. 최근 회사와 가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사람이 과거를 이용하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직접 이름을 말하지 않았지만 행사장 안 사람들의 시선이 흩어졌어요. 누군가를 찾는 시선이었습니다. 수지는 통로 쪽으로 걸어나갔어요. 무대 계단 앞에 섰습니다. 올라가려는 순간 경호 직원이 막아섰어요. 무대 접근 금지입니다. 제가 할 말이 있어요. 허가받지 않은 분은 올라가실 수 없어요. 뒤에서 방송 기자가 카메라를 들었어요. 다른 기자 2명도 이쪽으로 왔습니다. 경호 직원이 카메라들을 봤어요. 수지는 경호 직원을 봤습니다. 지금 카메라가 다 돌아가고 있어요. 여기서 저를 막는 장면도 찍히고 있고요. 경호 직원은 잠시 서 있었습니다. 무전기로 무언가를 확인했어요. 그러다 옆으로 비켰습니다. 수지는 무대에 올랐어요. 정숙이 수진을 봤습니다. 마이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행사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수지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음향 담당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스피커에 연결해 주세요. 담당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봤어요. 지시받은 내용이 없어서요. 연결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죠? 기술적으로는요. 해주세요. 담당자가 케이블을 꺼냈어요. 연결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잭이 맞지 않았어요. 어댑터가 필요한 타입이에요. 수지는 숨을 고르고 가방을 뒤졌어요. 없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가세요. 목소리가 낮았어요. 행사장 전체에 마이크를 통해 울렸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가문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자리를 이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려 하고 있어요. 행사장 안이 술렁였습니다. 정숙이 기자들 쪽을 봤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들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죽은 사람 이름을 이용해서 만든 조작된 자료예요. 20년 전 사고를 가지고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몇몇 기자가 카메라를 수진에게 맞췄습니다. 그 순간 행사장 뒤편 쪽에서 남자가 앞으로 나왔어요. 정숙 측 변호사였습니다. 현재 이 행위는 업무방해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 접수를 요청하겠습니다. 변호사가 핸드폰을 들었어요. 행사장 안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일부 참석자들이 일어섰어요. 기자들이 서로를 봤습니다. 수지는 무대 위에 서 있었어요. 음향 케이블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마이크를 쥔 채 서 있었어요. 변호사는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행사장 전체가 수진을 보고 있었어요.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못하면, 그냥 끌려나가게 되면, 수진은 행사장 입구 쪽을 봤어요. 그때였습니다. 뒤쪽 문이 열렸어요. 수진의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2사람이 더 들어왔어요. 서류 가방을 든 관계자들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앞으로 걸어왔어요. 음향 담당자 옆에 섰습니다. 어댑터 있어요. 가져왔어요. 담당자가 어댑터를 연결했습니다. 케이블이 맞았어요. 수지는 녹음기를 음향 장비에 연결했습니다. 정숙이 말했어요. 그걸 틀어도 아무것도 증명이 안 돼요. 수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직거리는 잡음이 먼저 흘렀어요. 행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낮고 조용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회사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 행사장 안 사람들이 멈췄어요. 장부가 맞지 않아. 혹시 문제가 생기면 4번 구역 17번에 자료를 맡겨놨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흘러나왔어요.
수진이만은 지켜줘. 행사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20년 동안 거친 잡음 속에 파묻혀 있던 조용한 목소리가 마침내 넓은 장내에 울려 퍼질 때 화려하게 꾸며진 무대 위의 장식들도 일제히 잿빛을 잃고 빛발해가는 모양입니다. 뒷줄에서 영희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영희 쪽을 봤어요. 정숙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앞으로 나왔어요. 죽은 사람 녹음으로 뭘 증명하겠다는 거니? 조작인지 아닌지 누가 알아? 이런 녹음 하나로 20년 전 일을 판단하자는 거야? 행사장 안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정숙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돈 때문이잖아. 처음부터 우리 집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니니? 과거 이야기를 들먹이며 우리 가문을 이용하려 하고 있어요. 일부 참석자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봤어요. 기자들이 움직였습니다. 정숙의 말이 효과를 내고 있었어요. 수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류철을 꺼냈어요. 그래서 확인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자료를요. 그 순간 행사장 뒤편 문이 다시 열렸어요. 수진의 변호사와 함께 들어왔던 관계자들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파일을 들고 있었어요. 정숙 측 변호사가 가로막으려 했습니다. 현재 해당 자료는 법적 분쟁 중입니다. 공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어요. 수진의 변호사가 받았어요. 법원 보존 명령을 받은 자료예요. 공개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관계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변호사가 자료 설명을 시작했어요. 원본 지분 계약서, 당시 회계 자료, 내부 보고서, 태성이 남긴 자필 메모. 하나씩 언급할 때마다 기자들이 앞으로 쏠렸어요. 카메라들이 자료 쪽으로 향했습니다. 정숙이 다시 말하려 했어요. 그런데 이전처럼 확신 있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관계자가 마지막 문서를 들었어요. 이 서류들의 최종 승인자를 확인했습니다. 행사장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서류 조작과 지분 이전, 그리고 사고 이후 자료 폐기. 이 모든 것의 최종 서명자는 박정숙 씨가 아닙니다. 정숙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실제 승인자는 따로 있습니다. 서명이 여러 문건에 반복 확인됐고 사고 직후 회의록에도 같은 이름이 있어요. 관계자가 마지막 문서를 들어 올렸어요. 20년 전 서류 조작의 최종 책임자는 그때였습니다. 행사장 뒤편에서 준호가 일어났어요. 모두가 관계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준호의 움직임에 시선이 쏠렸어요. 준호는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정숙이 준호를 봤어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준호는 수진 앞에 섰어요. 그리고 관계자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계자가 문서를 펼쳤어요. 강준호 대표이사 부친이자 강가 건설 창업주 강태윤 씨입니다. 행사장 안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정숙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수지는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행사장 전체가 다른 소리로 가득 찼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이 손을 들었고 참석자들이 서로를 봤습니다. 수지는 녹음기를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아직 귀 안에 있었습니다. 수진이만은 지켜줘. 수지는 녹음기를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소란스러운 카메라 플래시를 뒤로 하고 담담하게 계단을 걸어 내려오는 그 평온한 걸음이야말로 가슴속에 품어온 오랜 다짐을 마침내 완성한 이의 가장 단단한 뒷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관계자가 강가 건설 창업주 강태윤이라는 이름을 말한 순간부터 행사장은 다른 공간이 됐어요. 처음 몇 초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일제히 터졌어요. 기자들이 앞으로 쏟아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고 무대 쪽으로 마이크들이 몰렸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진정해달라고 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무대 위에 서 있었어요. 기자 한 명이 먼저 소리쳤습니다. 박정숙 씨 사실입니까? 강태윤 씨가 서류 조작의 최종 승인자라는 게요? 정숙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다른 기자가 뒤따랐습니다. 지분 이전과 자료 폐기 지시 알고 계셨던 거 아닙니까? 정숙은 입을 열려다 다물었어요. 다시 열려다 또 다물었습니다. 마이크를 쥔 손이 흔들렸어요. 20년 동안 수많은 자리에서 말을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재단 행사마다 기자 앞에서마다 항상 단단했죠. 그런데 지금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무대 아래에서 지연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상황은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에요. 일방적인 주장을 사실처럼 보도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기자들이 지연에게로 돌아섰어요. 강지연 씨, 증언 차단과 자료 은폐 개입이 확인됐다는데요. 지연은 잠시 굳었어요. 확인됐다는 근거가 뭐예요?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 검증이 먼저 돼야죠. 법원 보존 명령을 받은 자료 아닙니까?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카메라들이 지연 얼굴을 향했습니다. 지연은 한 발 물러섰어요. 그것이 실수였습니다. 지연이 먼저 물러선 것을 카메라들이 담았어요.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입장은 이따 별도로. 별도 입장이 언제입니까? 일정을 잡아서 공지. 지금 당장 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행사는 사실상 그것으로 끝났어요. 참석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부는 출구 쪽으로 향했고 일부는 무대 앞으로 몰렸어요. 행사 스태프들이 뛰어다녔지만 통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누군가가 부축하려는 손을 뻗었지만 정숙은 받지 않았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시선들이 자신에게 향하는 것을 느꼈어요. 아까와 달랐습니다. 이전까지 기자들은 정숙을 볼 때 예의를 갖췄어요. 재단 이사장, 이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 그런데 지금 그 시선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측은함도 없었어요. 그냥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인물을 보는 시선이었어요. 정숙은 천천히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경호 직원들이 통로를 만들었어요. 정숙은 그 사이를 걸었습니다. 기자 한 명이 옆으로 붙었어요. 박정숙 씨, 유족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정숙은 앞을 봤습니다.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피해자 가족을 만날 생각은요? 정숙은 출구로 나갔습니다. 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창밖으로 기자 몇 명이 따라왔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유리창에 튀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정숙은 창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달리는 차 안에서 꼿꼿이 앞좌석 등받이만 응시하는 눈빛이야말로 평생을 쥐고 흔들던 세상이 얼마나 허망하게 뒤로 밀려나는지 차마 마주하지 못하는 회한일지도 모릅니다. 앞좌석 등받이를 바라봤어요. 손이 무릎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주 조용히 떨렸어요. 한편 지연은 행사장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짧게 통화를 했어요. 통화가 끝난 뒤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비서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거래처 한 곳이 계약 재검토를 통보해 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연은 메시지를 읽고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기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강지연 씨, 이번 사건에 대해 개인적인 입장이 있으시면? 없어요. 지연은 그냥 걸었습니다. 출구 쪽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출구 앞에 카메라 2대가 서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연은 멈췄어요. 돌아섰습니다. 비상구 쪽으로 방향을 바꿨어요. 누군가 뒤따라왔습니다.
지연은 비상구 문을 밀었어요.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카메라 소리도 들렸습니다. 지연은 계단을 내려가면서 앞만 봤어요. 처음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준호는 행사장 안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강태윤. 아버지 이름이 공개된 뒤 준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움직였어요. 기자들이 지나쳤고 참석자들이 흩어졌고 어딘가에서 계속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준호는 그 안에 서 있었어요. 준호 아버지는 준호가 기억하는 한 항상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집에 일찍 들어오지 않았고 회사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준호가 아는 아버지는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준호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서류 조작, 지분 이전, 사고 이후 자료 폐기, 그리고 회의록에 적힌 이름. 준호는 천장을 봤어요. 행사장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밝았어요. 수진이 무대를 내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준호는 수진을 봤어요. 수진은 준호를 지나쳐 영희 쪽으로 갔습니다. 영희가 수진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며칠 뒤 임시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본사 회의실이었어요. 이사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정숙은 참석했지만 이전과 달랐어요. 앞줄이 아니었습니다. 발언하려 해도 분위기가 받아주지 않았어요. 이사회는 관련 조사와 책임 절차를 공식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연에게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달라는 요구가 전달됐어요. 지연은 회의실에서 나와 복도에 섰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오래 봤습니다. 이 건물을 매일 드나들었어요. 아침에 가장 먼저 오고 저녁에 가장 늦게 나갔죠. 사람들이 지연에게 결정을 물어봤고 지연이 결정하면 그대로 됐어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연은 짐 상자 하나를 들고 건물을 나왔어요. 아무도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은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이 어두웠어요. 불을 켰습니다. 거실이 그대로였죠. 소파, 탁자, 창가 화분.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정숙은 소파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와 있었어요. 재단 관계자, 오래 알고 지낸 지역 인사들. 정숙은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다시 받으려다가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탁자 위에 신문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배달된 것이었어요. 정숙은 신문을 집어들었습니다. 일면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사회면에 있었습니다. 강가 재단 행사에서 20년 전 사고 관련 의혹 제기. 그 아래 사진이 있었어요. 행사장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정숙의 모습이었습니다. 정숙은 신문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에 불빛이 보였어요. 평소와 다르지 않은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풍경이 이전과는 달라 보였어요. 이전에는 저 거리가 전부 자신과 연결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지역에서 자신이 쌓아온 것들, 쌓아온 사람들. 그런데 지금은 그냥 거리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재단 쪽 번호였어요. 정숙은 핸드폰을 바라봤어요. 3번, 4번 울리다 끊겼습니다. 잠시 후 다시 울렸습니다. 다른 번호였어요. 정숙은 받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탁자 위에 뒤집어 놓았어요. 거실에 조용해졌습니다. 냉장고 소리만 들렸어요. 정숙은 그 조용함 속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지켜온 것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이 조용함 안에서 처음으로 느꼈어요. 준호는 집무실에 혼자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대여금고에서 꺼낸 자료들이 놓여 있었어요. 준호는 태성이 남긴 메모를 펼쳤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였어요. 마지막 줄에 짧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회사가 바로 서길 바란다. 그 옆에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어린 수진과 영희, 그리고 태성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공원 같은 곳이었어요. 수진은 17살쯤 돼 보였습니다. 준호는 복원된 녹음기 음성을 재생했어요. 집무실 안에 태성의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수진이만은 지켜줘. 준호는 녹음기를 껐어요. 딸깍 소리와 함께 기계음이 멈춘 서재의 고요 속에서 자신이 누려온 모든 당연한 것들의 진짜 주소를 처음부터 다시 되짚어 보게 되는 법이죠.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있었죠. 이 자리, 이 이름, 앞으로 받을 것들. 그 시작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이제는 외면할 수 없었어요. 준호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취재진이 가득한 자리였어요. 단상에 섰을 때 앞에 원고가 놓여 있었습니다. 준비해온 원고였어요. 준호는 그것을 한번 내려다보다가 옆으로 밀었습니다. 제가 몰랐다는 이유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오늘 대표이사직에서 사퇴하겠습니다. 상속 역시 포기하겠습니다. 김태성 씨 유족 몫에 대한 반환 절차는 제가 직접 진행하겠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기자들이 손을 들었지만 준호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한번 숙이고 단상을 내려왔어요. 그날 이후였습니다. 정숙은 모든 공식 직책에서 물러났어요. 재단 이사 자리도 관련 단체 임원 자리도 오래 쌓아온 것들이 빠른 속도로 정리됐습니다. 전화는 점점 줄었어요. 재단 홈페이지에서 정숙의 사진이 내려갔고 지역 행사 명단에서 이름이 빠졌습니다. 20년 동안 켜켜이 쌓아온 것들이 없어지는 데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지연은 회사를 떠났습니다. 본인이 가장 잘 안다고 믿었던 곳이었어요. 후계자라고 사람들이 대해줬던 자리였죠. 비워진 책상 위에 짐 상자 하나만 남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수진과 영희는 아버지가 잠든 곳으로 갔어요.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추모공원이었습니다. 평일 오전이었어요. 오르막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나무들이 늘어서 있었고 햇빛이 나뭇잎 사이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묘비 앞에 섰습니다. 영희가 먼저 무릎을 꿇었어요.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야 약속을 지켰어요.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묘비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목소리를 이제는 알았습니다. 잡음 사이로 들려왔던 낮고 조용한 그 목소리. 수진이만은 지켜줘. 아버지가 무엇을 남기려 했는지도 알았어요. 수진은 가방에서 작은 꽃 한 송이를 꺼냈습니다. 묘비 아래 내려놓았어요. 뒤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였어요. 가까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오르막길 아래 멈춰서서 묘소 쪽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지는 그를 봤어요. 영희도 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용서도 화해도 아니었습니다. 각자가 감당해야 할 것이 남아 있었어요. 다만 준호가 거기 서서 고개를 숙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이 있었습니다. 수지는 묘비를 한 번 더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내리막길을 걸어 내려오면서 영희와 나란히 걸었어요. 두 사람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과거가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20년이 그냥 없어진 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이제 그 무게를 혼자 지지 않아도 됐습니다. 아버지 이름은 이제 다른 자리에 있었어요. 수지는 걸으면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출판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이 와 있었어요.
수지는 화면을 잠깐 바라보다가 가방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답해도 됐어요. 지금은 영희 옆에서 그냥 걸어 내려가면 됐습니다. 두 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나란히 이어졌어요. 나무 그림자가 길 위로 길게 늘어졌습니다. 바람이 조금 불었어요. 나란히 보폭을 맞춰 걷는 소박한 발걸음 소리 위로 오랜 세월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던 마음의 빗장들도 가만히 녹아내리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이어졌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창작으로 구성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어요? 수지는 결혼을 앞둔 어느 날 아버지의 이름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모욕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20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을 따라가며 끝내 아버지의 이름과 자신의 삶을 바로 세워냅니다.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결국 사람의 삶을 바꾸는 것은 거대한 사건보다도 작은 선택들의 반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침묵했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이 쉽게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남는 것은 무엇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어떤 선택을 했는가인 것처럼 보입니다.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결국 우리는 적의 말보다 친구의 침묵을 더 오래 기억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이야기에서는 거짓을 만든 사람보다 침묵을 선택한 사람들의 모습이 더 오래 남습니다. 특히 수진의 아버지 김태성은 자신의 억울함을 끝내 밝히지 못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딸을 걱정하는 마음만은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2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 수진을 다시 진실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장면에서 잠시 멈추게 됩니다. 진실이 밝혀졌다는 사실보다 끝까지 딸을 지키고 싶었던 한 아버지의 마음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준호가 자신이 누려온 것들의 시작을 마주하고 책임을 선택하는 과정 역시 많은 생각을 남깁니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보다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진실을 밝히는 이야기이면서도 누군가가 남겨놓은 마음이 얼마나 오래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재단 행사장에서 잡음 속에 묻혀있던 김태성의 목소리가 사람들 앞에 울려 퍼지던 장면이 인상 깊게 남습니다. 수진이만은 지켜줘. 라는 짧은 한마디는 20년 동안 이어진 이야기의 의미를 모두 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이라면 수진과 같은 상황에서 어디까지 진실을 따라갔을까요?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어떤 마음이 가장 먼저 떠오르셨는지도 궁금해집니다. 때로는 늦게 찾아온 진실이 모든 것을 되돌려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틀린 것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을 견디며 걸어온 그 마음 또한 충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잠시나마 마음에 남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런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행극장이었습니다.